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규정이 내년부터 별도로 신설됩니다. 암의 직접 치료에 관한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포스코 사측이 50년 만에 생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관련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셀 페스타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셈인데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도 더욱 벌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증시는 오늘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1.75%에서 2%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2%에서 2.25%로 올랐습니다. 현재 1.5%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최고 0.75%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뉴욕 증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되려 상승했습니다. 국가 간 금리 차이 확대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주가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은 총 2,500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제 예견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번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3-4차례 올릴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연방준비제도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 연준이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확대와 대출금리 상승 등 일부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미 연준은 현재 2020년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3%에 맞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자금 이탈이나 환율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암보험 가입자가 암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사와 다투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내년부터 암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이런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암보험에서 요양병원비가 별도의 특약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 원인이 암의 직접 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현행 암보험 약관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의 직접 치료인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를 정확히 구분하고 분쟁의 핵심이 된 요양병원비는 직접적인 치료와 관계없이 별도의 담보나 특약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 치료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식이요법과 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과 합병증의 치료입니다. 다만 면역치료나 후유증, 합병증 치료라도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거나 암 수술 등의 필수 불가결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입원보험금은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으로 나눠 보험 소비자가 가입할 때 정확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만 반영돼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사와 다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이번 달 초 50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오던 포스코에도 노조가 출범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사측에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 노조 측은 현장을 덮쳐 얻어낸 문건을 제시하며 항의하고 있고, 사측은 이들이 불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절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의 출범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선진적인 노사 문화 정착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강성노조의 부작용,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 우려. 우리가 만든 논리가 일반 직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시범부서를 선정해 조직화한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포스코 노사문화그룹 직원들이 만든 노조 대응 문건과 회의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지난 17일 포스코 지회가 생기면서 포스코에 50년 만에 노조가 생겼고, 이 새 노조의 간부 5명이 포스코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들이 따로 모여 노조 대응 대책회의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간 결과 입수한 자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날 한대정 지회장과 황영길 지도위원 등 새 노조 간부들은 절도와 불법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25일 포스코의 노조와해 공작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넘겨받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노조를 한다는 건 사실 헌법적 권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건을 작성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죠. 사실 정윤회 문건 사태가 떠오르더라고요. 문건이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이것만 따지면서 하는. 한편 오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노사 모두 업무 활동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노사 신뢰를 이미 잃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론적인 이야기, 겉다르고 속다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속내가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포스코 직원이 교육장에서 들어가는 게 그걸 불법 침입이라고 표현을 하면, 현재 포스코에는 30년 가까이 임금 협상 등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해온 노경협의회가 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그리고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포스코 노조비대위가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이들이 타부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점을 경찰 수사를 통해 처벌하고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떠 만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는데, 자리를 잡기는커녕 행사 기간과 참여 업체, 정부의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흥행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흥행 전망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아 자리를 잡을 때도 됐지만 오히려 참여 기업과 행사 기간이 줄고 예산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었죠. 행사가 좀 민간 쪽으로 이양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이유로 예산이 좀 축소됐습니다. 일단은 정책 지속성 차원에서 행사를 유지하되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실제 행사 기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 동안 열렸지만 올해는 열흘간의 일정입니다. 산자부는 짧은 기간 안에 더 효율적인 홍보와 집중도를 높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왜 줄었을까?
올해 배정된 예산은 34억 원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참여업체도 저조합니다. 올해는 총 231개사가 참여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중점 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비판 속 게르그로 전락한 코리아셀 페스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날 중국의 광군제처럼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세일 축제가 아닌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다시 한번 실적 신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높은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 때문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증권사가 내놓은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잠정실적 전망치는 매출 65조 572억, 영업이익 17조 2065억.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5조 6,400억 원을 10%나 끌어올린 겁니다. 실적의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3분기 영업이익은 13조 원대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D램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고 낸드 플래시도 판매 가격이 하락했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실적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 슈퍼사이클이 계속될지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고점론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D램 가격이 최근 하락 전환했다며 반도체 가격 상승 둔화가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AI와 클라우드 등에서의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반도체 업황이 견조할 것이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D램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공급이 크게 늘지 못할 것이라며 메모리 업체의 이익이 과거처럼 확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내일부터 자동차 전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비롯해 뒷좌석도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최대 6만 원 내야 합니다. 그런데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은 예외 규정 탓에 사각지대로 남게 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자동차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동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행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탔을 경우엔 6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다면 승객의 경우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를 받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중교통 운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엔 범칙금 부과 대상을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승객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한편 내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 도로와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경우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해외보다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5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본은 100만 엔, 영국은 2,5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일부터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정차나 주차를 할 경우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러가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P2P 업계는 올 들어 이딴 대출 사고로 시끄러웠는데요. 특히 사고가 소규모 신생업체에서 일부 대형 업체로까지 번지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와중에 믿을 만한 우량업체로 쏠렸고 P2P 시장은 이른바 3강 체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P2P 업계 상위 3개 업체의 신규 대출액이 전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P2P 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60개 업체의 지난달 신규 대출액은 총 1,695억 원. 이 중 45%인 768억 원이 상위 3개 업체를 통해 집행됐습니다. 어니스트 펀드가 27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테라펀딩이 268억 원, 피플펀드가 228억 원 순이었습니다. 규모 4위인 투게더 펀딩의 신규 대출액은 130억 원가량으로 상위 3개 업체와 격차가 큽니다. 추세를 보면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난 1월 어니스트 펀드는 130억 원, 테라펀딩이 230억 원, 피플펀드는 57억 원의 신규 대출을 했습니다. 4월엔 어니스트 펀드가 158억 원, 테라펀딩이 330억 원, 피플펀드가 160억 원을 했고 지난달에 어니스트 펀드가 272억 원, 테라펀딩이 268억 원, 피플펀드가 228억 원의 신규 대출을 한 것을 보면 P2P 업계가 사실상 3강 구도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2016년부터 성장세를 탔던 P2P 업계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굵직한 업체들은 P2P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법 제정이 다른 현안들에 밀린 사이 사기나 횡령, 대출 사고들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사건 사고로 혼란스러웠던 P2P 업계가 과도기를 거쳐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계속 가라앉는 가운데 정부가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를 누르고 신도시를 지어 공급을 늘리는 9.13 부동산 대책. 초점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집값을 잡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 집값은 치솟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값은 6.83% 올랐는데 지방은 2.89% 하락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주택이 다 지어졌는데도 분양이 안 돼 빈집으로 남은 중공업 미분양은 1만 5천여 가구. 수도권은 전달보다 4.7% 줄었지만 지방은 12.7% 늘었습니다. 최소한 10% 이상은 빠졌죠. 그거를 해제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더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지. 정부는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준을 낮추고 아파트 공급 시기를 늦추는 지방주택시장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많게는 10곳이 추가될 전망인데 오히려 낙인 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줘서 적체된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산업이 침체한 곳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기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상 올해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61.8%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의 72.4%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전체 이용 건수는 감소했지만 황혼 이용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55세에서 79세 고령자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7만 원으로 전년보다 4만 원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98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판매 수수료율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판매 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백화점 6개사, TV 홈쇼핑 7개사, 대형마트 3개사, 온라인몰 3개사에 더해 올해부터 이마트몰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 온라인몰 등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 3개 브랜드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상품 매출액 중 납품업체 부담 수수료 금액 비중을 말하는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29.8%인 TV 홈쇼핑이었습니다. 이어 대형마트 오프라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몰 순이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됩니다.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폐지되며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새로 도입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사모펀드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 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에 대한 청약 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됩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또 전문 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됩니다. 정부가 내년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호 미분양 물량이 지난달 기준 15,201호로 4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마트가 오늘부터 호주산 와인 피터르만 바로산 슈라즈를 국내 시장에서 첫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과즙량이 많고 단맛이 강해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여가 레저 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빌린 배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쾌청한 하늘에 맑은 공기까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여전히 선선한 바람에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론 1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좋음 단계로 깨끗한 공기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한편 태풍 짜미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요일에는 가고시마 부근으로 육상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본 센다이 육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현재 남해와 동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남해상으로 최고 5m, 동해상으로도 최고 3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3도, 대전과 청주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울진 20도로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4도, 부산 23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도와 경상 해안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